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쑥스러우세요? 228쪽 등기 절차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실제는 증여인데 등기부에는 매매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중간자의 명의가 생략된 거죠. 세 번째, 무효 등기의 유용, 무효인 등기를 새로운 등기 신청 시 유용을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29조 제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는 등기 절차상의 하자, 등기 과정상의 하자로 봅니다. 따라서 당연 무효는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텐데 보통은 이 세 가지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해서 유효다라고 평가합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그럼 먼저 무효 등기의 유용, 이거는 당연히 유효죠. 원칙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서 유효라고 평가할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 보셨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두 가지가 출제가 돼요.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의 문제.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실행이 된 상태에서 그 실행된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민사법적으로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이라서 원칙은 유효하다 평가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경우에는 그때는 무효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중간자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은 다음에 이제 최종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다만 3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무효 등기 유용.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무효 등기 유용도 허용이 되죠. 맞아요? 맞죠? 또한 이중 보전 등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중 보전 등기. 보전 등기 명인이 동일인일 때는 어떻습니까? 선 등기 기록 무조건 유효. 후 등기 기록 무조건 무효. 그 다음에 보전 등기 명인이 다를 때는 어떻습니까? 선 등기 기록이 원칙은 유효. 후 등기 기록은 무효. 다만 선 등기 기록이 당연 무효일 때는 후 등기 기록이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의 지정의 문제를 했었는데요. 관할의 지정의 문제는 토지에는 나타나지 않고 건물에만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실까요? 네, 건물의 경우 공통의 상급 법원의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할 테고 공통의 상급 법원의장이 관할의 지정을 해주게 될 겁니다. 다만 관할 지정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등기소에 제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 등기부를 한 적이 있는데 집합건물 등기부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표제부에 한다고 그랬죠. 이때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다시 공용 부분이 전유 부분으로 환원이 된다고 했죠. 규약을 폐지할 때는 전유 부분으로 환원이 될 텐데 이때 소유권을 취득할 자는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보전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암기하셨는데 특히 전유 부분 표제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부에는 뭘 기록합니까?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상단부에는 소재 지번을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에서 면적은 전유 부분의 면적만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공용 부분의 면적은 한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기록하는 대지권의 표시는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했었는데 날 듯 말 듯 하죠? 전혀 안 나세요? 네, 날 듯 말 듯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를 5가지 암기하셨는데 첫 번째, 전부증명서 2가지가 있었죠. 전부증명서 뭐가 있었습니까? 말소상 포함 전부증명서, 현지유효상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특정인 지분 일부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그 정도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232쪽에 등기 절차 개시 보실 건데요.
이 등기 절차 개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 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 될 겁니다. 갑이 이거 두 번이나 했던 거예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 186조에 의해서. 이때 이 매매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죠. 민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적 자치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사적 자치 원칙이. 이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매매를 할 때 국가기관은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때니까 국가기관은 관여하지 말라는 원칙이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부동산 등기법이죠. 이 부동산 등기법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적 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신청주의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이 신청주의는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만 등기소가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신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청주의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당사자 갑과 을이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 중에서 국가기관이 있을 때, 즉 관공서가 있을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고 어떤 용어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촉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의 촉탁은 일반 국민이냐 국가기관이냐 이것만 달라요. 그렇죠. 따라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준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셔요? 네. 다만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등기법의 규정은 촉탁에는 준용된다고 했습니까? 준용 안 된다고 했습니까? 준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등기 진정성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도 원칙은 뭐가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공동신청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관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공동신청이죠. 그럼 이 공동신청이 원칙인 이유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동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등기의 진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등기 의무자가 애당초 없는 경우. 두 번째는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다른 절차에 의해서 확보가 된 경우. 이때는 단독 신청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첫 번째 대위 신청이 있었고요. 두 번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었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었고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대리인에 의한. 네,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뭐 하나 빼먹었는데 뭘 빼먹었을까요? 임의 신청이 원칙이죠. 임의 신청. 그걸 빼먹었네. 네. 신청주의가 원칙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할 때는 촉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당사자 신청도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요 임의 신청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등기 신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를 신청하기 싫으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걸 임의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는 언제 부과가 된다고 했습니까? 표제부 등기에서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죠.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실법. 이것도 작년에 특이하게 민법의 내용이 출제가 됐는데요. 부실법의 경우에도 등기를 신청할 의무,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이때도 등기 신청 의무가 부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원칙은 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등기 절차가 개시된다고 했습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법원이 명령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이 명령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책을 보시면 232쪽에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고 당사자 신청 중에서도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보시면 동글뱅이 2번이 나와 있는데 등기 신청을 의무로 강제하는 경우, 기억에 등기법이 정하는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부실법은 우리 보통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부실법에 관한 규정은 우리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하실 거예요. 나중에 다 하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할 겁니다. 방문 신청에서 니은 체크되어 있습니까? 네, 니은 꼭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이 나와 있는데 이건 프린트를 좀 보겠습니다. 프린트. 항상 프린트는 갖고 오시라고 했죠. 안 갖고 오시면 안 돼요. 프린트는. 네. 문제풀이 할 때도 갖고 오셔야 되고 특강할 때도 갖고 오셔야 되고 항상 갖고 오셔야 됩니다. 프린트는. 어디를 보시냐면 26쪽을 보십니다. 26쪽. 안 갖고 오시면은 옆에 분과 같이 보세요. 26쪽을 보시면 여기 7번 전자신청 나와 있는데요. 전자신청,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전자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겠죠. 이때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텐데 갑과 을이 사람일 때는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된다고 했죠. 사람일 때. 이따가 다시 보실 겁니다. 이때 갑과 을은 사람인데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연인, 법인 둘이 있는데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 등록을 해야 돼요.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를 사용자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요. 일종의 회원 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홈페이지 내용을 보실 때 또는 인터넷 카페를 보실 때 회원 등록하죠. 마찬가지로 전자신청할 때는 회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이라는 회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법인은 전자이용 등록이라고 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내국인, 외국인 둘로 나눠지는데 내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을 얘기하겠죠.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만 갖추면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언제든지 자기들 나라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소신고나 외국인 등록까지 갖춰야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거소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동포들이 있죠. 재외동포법에 의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중국인 동포, 미국 동포, 캐나다 동포들. 이 동포들은 사용자 등록과 국내 거소신고를 갖춰야 되고 순수한 외국인들이 있죠. 순수한 외국인들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외국인 등록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외국인은 두 가지를 갖춰야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이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출제가 되는 것이 그 바로 밑에 거예요.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아직까지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재단,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재단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까? 방문 신청만 가능하게 돼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때고요.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는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밑줄 치시죠. 개인 공인인증서가 발급이 돼야 돼요.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동그라미 치시고 출석 동그라미 치시고 미리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직접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대리인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해야지만 사용자 등록이 가능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했을 때는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야 돼요. 두 번째 출석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출석. 이 출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는 없고요. 미리라는 얘기는 등기 전자신청과 사용자 등록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용자 등록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등기의 전자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의 전자신청과 사용자 등록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출석, 미리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즉 대리인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했다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다 반려가 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 등록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법인은 사용자 등록 신청의 대상이 아니죠.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이에요. 따라서 전자이용 등록을 하게 되면 사용자 등록을 간주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이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 신청해봤자 반려가 돼요. 사용자 등록은 자연인만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죠.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 신청해봤자 반려가 될 겁니다.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하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예요. 공법상의 법률행위는 반드시 방식을 갖춰야 됩니다. 방식을 갖추지 않고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반려가 될 겁니다. 네 번째,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까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개인 공인인증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때도 반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자신청에 있어서 단골로 출제되는 게 사용자 등록인데요. 거기 1번에 사용자 등록 나와 있고 그림 꼭대기에 등기소 나와 있고 간헐 등기소 X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이 사용자 등록은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헐 등기소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등기소나 직접 출석 미리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면 돼요. 간헐 등기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번에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에 전자신청하는 경우, 이 등기의 전자신청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지 않는 것이라서 이거는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
이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당구장 표시 두 개나 그려져 있죠.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격자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방문신청은 일반인도 대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자신청만큼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신청은 이 정도 암기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 있는 거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 암기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 갔지? 거기 234쪽에 내용 플러스 있습니까? 내용 플러스 있습니까? 거기 1번, 2번은 설명을 1번은 설명을 드렸고요. 2번도 인감증명 첨부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번을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년.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3년.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해서 요 3번은 반드시 암기되셔야 됩니다. 3번은 암기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건 별로 없고요. 거기 F는 좀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F번 235쪽에 F번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후 7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이라고 그랬죠? 14일. 이걸 고치셔야 돼요. 개정이 된 거니까 14일 이내에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해야 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236쪽을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3번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금방 설명을 드린 건데 요거는 좀 여러분이 꼼꼼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뭐 보실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239쪽에 5번에 전자신청의 접수라고 나와 있습니까? 접수의 1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전자신청의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이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접수번호 순서대로 따라서 이 접수번호 순서 갖고 순위번호가 결정이 돼요. 따라서 만약에 접수번호를 부여할 때 등기관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놓게 되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 접수번호는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조사 교합 업무 요거 1번, 2번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조사 교합 업무에서 1번, 2번은 좀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사무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정사무에서 동글뱅이 2번에 보정의 방법 있죠. 거기 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해야 한다. 요거 밑줄 치시고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넘겨보시고요. 9번에 전자신청의 치아 나와 있는데 치아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이것도 밑줄 치셔서 기억하시고 10번도 기억하셔야 돼요.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밑줄 치시고 서면신청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그런 거에 유념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242쪽에 등기신청의 당사자 여기를 보실 겁니다. 이번엔 좀 상세하게 볼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불렀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때의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텐데 이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 신청 행위에 유효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이 유효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갑과 을, 즉 등기 신청인은 일정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인은 진짜 의사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세 번째, 등기 신청 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하는 공법상의 법률 행위라서 세 번째, 일정한 방식을 갖춰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등기 신청 행위는 유효하다 평가합니다. 이때 이 능력은 우리 민법에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이 있는 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사 능력. 이 의사 능력이 있는 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법률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 있는 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이 행위 능력은 등기 의무자는 행위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 의무자는 권리를 상실하는 자죠.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행위 능력자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죠. 원상태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행위 능력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등기 관리자는 이익이 발생하는 자죠. 그때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 능력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권리 능력은 그 의미가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불러요. 사람은 다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사람은 다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건 안 미친 사람이건 애기건 어른이건 그 다음에 아프건 아프지 않건 모든 사람은 다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민법에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의사 능력은 뜻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불러요. 즉 뭐에 대한 뜻과 생각입니까? 권리 의무에 대한 뜻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민법에서 하실 테고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요거입니다. 권리 능력이 있는 자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람을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사람을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불러요.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자, 등기법에서는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등기 신청 적격자는 뭘 의미하느냐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요. 또한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이렇게도 불러요.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을 권리 능력자라고 부르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사람을 등기 신청 적격자 또는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자 또는 등기의 당사자 능력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보는 단어와 등기법에서 보는 단어가 좀 다를 뿐이에요. 이때 사람은 이러한 등기 신청 적격,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의 당사자 능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둘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네,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두 번째, 법이 인정한 사람. 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과 사람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등기 신청 적격,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인 중에서 문제가 되는 자가 둘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태아와 외국인. 태아와 외국인이 문제가 되는 자들인데 이 태아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유는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되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전부 노출된 시점부터 사람입니다. 즉 발가락까지 다 나온 시점부터 사람이 돼요. 따라서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시청 적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인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여기 사람인자가 쓰여져 있으니까 등기시청 적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인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구분하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이 뭐고 재단법인이 뭐냐면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법인인데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즉 사람의 단체라는 뜻이에요. 법이 사람으로 인정했을 때 사단법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 사단법인은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법이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니까 구성원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단체니까 사람이 될 겁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이 단체를 형성해서 그 단체에게 법이 인정한 사람이니까 구성원이 뭐가 됩니까?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달리 표현하면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재단. 그래서 이 법인은 사람이니까 권리 능력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 권리 능력이 있는 재단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구별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그러면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법인이 아니죠. 따라서 비법인 사단재단 이렇게도 부릅니다. 비법인 사단재단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이렇게도 불러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어서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민법과 다르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이 비법인 사단재단에 해당되는 단체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외우시라고 했죠. 종중, 그 다음에 교회, 사찰, 정당, 하나 더 외우세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얘네들이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인데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엄청난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엄청난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렇죠. 도시 지역에 목 좋은 데는 다 교회 있고 시골에 경치 좋은 데는 다 사찰이 있고 시골에 비옥한 농토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종중 소유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인데 정당은 짜증나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권리 능력이 없다고 해서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 단체들은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명의신탁은 부실법에서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권리 능력이 없다고 해서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불법행위가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신청 적격은 인정이 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좀 더 상세하게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도 암기하셔야 돼요. 교회, 사찰, 종중, 또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얘네의 법적 성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헌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등기시청 적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이 지자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단체가 있는데 읍, 면, 동, 리. 얘네는 지자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자체의 장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이장님 이런 분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자유,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자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임명직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따라서 지자체가 되지 못하니까 등기시청 적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 읍소유 건물, 읍소유 토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될까요? 여기 면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될까요? 네? 이 읍가면은 보통 군 소속하에 있죠. 군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군은 지자체예요. 그렇죠. 계산군, 뭐 음성군 이런 군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여기 동은 보통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겠습니까? 시 소속이라고 한다면 시의 이름으로, 구의 소속이라고 한다면 구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지자체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요 2장, 요 2는 이것도 행정구역인데요. 이 2장은 임명직이 아니죠. 선출직 맞아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수로 선출이 돼요. 그렇죠. 직접, 평등, 보통, 자유 이런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게 아니라 박수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지자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지역은 마을인데요. 대덕리라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대덕리라는 마을은 50 이내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세요. 50분의 주민이 존재하는데요. 이 50분들이 각자 1,000,000원씩 각출해서 마을회관을 짓고자 합니다. 마을회관을. 그러면 이제 마을회관이 완성이 되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마을 사람들 50명이 소유자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질 텐데요. 등기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그리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50분의 이름들이 쭉 나열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공식 기능이 떨어져요. 따라서 여기 50명의 이름들을 딱 나열하는 대신에 요 마을 이름을 빌려다가 여기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덕리. 대덕리는 제 고향이에요. 대덕리 이렇게 마을 이름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 이름은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50분의 사람이 50명이 마을 주민 50명이 요 마을회관을 소유할 목적으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만든 겁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만들고 그 명칭을 뭐로 붙인 겁니까? 마을 이름인 대덕리라고 붙인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만들어졌고 그 사단의 명칭으로서 대덕리라는 마을을 붙인 겁니다. 이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따라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건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학교. 이 학교는 법적 성질이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이라고 봐요.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 운동장 시설, 강당 시설, 체육관 시설, 또 뭐가 있을까요? 교사 시설, 급식 시설, 이런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 요게 학교입니다. 따라서 이건 물건에 불과하니까 등기시청 적격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학교의 이름으로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거 물건이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겠죠. 소유권자가 있겠습니까? 소유권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됩니다. 소유권자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국립학교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네? 국가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국립학교는.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까? 네? 사립학교는? 이건 둘로 나눠지는데요. 규모가 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보통 학교 법인이 소유입니다. 그래서 학교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하고요. 규모가 작은 사립학교는 자연인인 개인이 보통 소유해요. 그래서 자연인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 이 공립학교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도 아니고 공립대학도 아니고 그건 그냥 법인이 서울대학교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하긴 해요. 그건 예외고 원칙은 이렇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책을 좀 보죠. 책을 242쪽을 보시면 등기신청의 당사자라고 되어 있고요.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 자연인 설명을 했고요. 자연인이라고 한다면 거기 둘째 줄에 유학원, 무능력자 같은 의사 능력이 없는 자도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인도 사람이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고요. 오른쪽 외국인을 보시면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서에 그의 국적과 이름을 기록함에 있어서 한국어의 발음대로 표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소유자냐면 미국 사람 셰린이라는 분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등기를 하게 되면 공식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공식 기능이 보통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국적도 보통 등기를 해야 됩니다. 미합중국인 이렇게 등기해요. 미국인 이렇게 등기하는 게 아니라 미합중국인 셰린 이렇게 보통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태아는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지단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시설로 구성된 물건에 불과하다고 했죠. 둘째 줄에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 물건에 불과하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물건이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겠죠.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민법상 조합 나와 있고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 능력 나와 있는데 등기 의무자는 행위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고 했죠. 등기 관리자는 행위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민법상 조합과 관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것 같기도 하고 요 시점은 가불병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라고 합의를 해요. 어떠한 단체를 만들고자 하느냐면 산에 올라가서 휴지를 줍는 모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휴지를 줍고자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산에서 휴지를 줍고자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산휴회라는 단체를 만들고자 해요. 그럼 이 합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조합계약은 전형계약의 일종인데요. 우리 시험 범위에는 빠져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빠져 있어요.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계약,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 단체가 산휴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질 텐데요. 이 산휴회라는 단체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사람의 단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구성원이 아니라
갑을병이 각출한 재산으로 단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때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재단 쪽으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구성원이면 사단, 재산이 구성원이면 재단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갑을병이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단체의 구성원은 갑을병, 사단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구성원들을 사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원은 회사에 있는 그 대리 달기 전의 직원, 그 의미가 아니고요.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의 구성원, 사단의 주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갑을병은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사원이 될 텐데요.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 명의 사람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규칙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그 규칙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관자는 규칙 관자예요. 그런데 이 규칙이 정관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고 다른 이름으로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타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을병이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규칙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요 산휴회라는 단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해요. 일단 유니폼 맞춰 입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게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도 있어야 되고 모자도 있어야 되고 내려올 때는 막걸리도 한잔 해야 되죠. 뭐 파전도 시켜야 되고 하여튼 뭔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각출해서 안 돼요. 각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먼 돈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네, 나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됩니다. 나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 보조금이 나와요.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물론 좋은 일 할 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지만 거의 막걸리 먹을 때 다 쓰겠죠. 막걸리는 싼데 이놈의 파전이 비싸서. 그렇죠. 네, 여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등기부에 설립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요 등기 시점부터 법인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법인등기부에 설립등기를 갖춘 시점부터 법인이라고 불러요. 이건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고 법인등기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병이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사단법인이 되는 것이고 갑을병이 각출한 재산이 구성원이 된다면 재단법인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당연히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네? 등기신청 적격, 등기의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텐데요. 등기소에 가는 사람은 법인이 직접 못 가죠.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갈 겁니다. 누굽니까? 대표자겠죠. 대표자가 이제 등기를 신청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 이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기록되지 않을까요? 네? 빨리 찍으세요.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유는요? 네, 법인 등기부에 이미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불러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에 해당되는 놈들 다시 한번 외워보죠. 누가 있습니까? 네? 교회, 그 다음에요 사찰, 그리고요 종주, 그리고 정당,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외워두셔야 돼요. 얘네들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시청 적격을 인정한다고 했죠.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라서 거래의 실제를 반영한 겁니다. 명의신탁을 못하도록
등기시청 적격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아까 대덕리라는 이름이 올라갔죠. 그게 바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그런데 얘네도 대표자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대표자는 관리인이 신청할 텐데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기록되지 않을까요? 네?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기록되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쪽은 기록이 안 된다고 했죠. 왜? 법인 등기부에 이미 기록이 됐으니까. 얘네는 법인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법인 등기부 만들어지기 전 단계의 단체가 관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입니다. 아직 법인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따라서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출제됩니다. 비교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건데요.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가 민법상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상 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체는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서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즉 단체 해체가 가능해요.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규칙이 만들어졌다면 탈퇴를 못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각종 페널티를 규정을 둘 수가 있겠죠. 근데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서 페널티를 물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민법상 조합은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해요.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한 단체에게 법률 관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해체가 돼버리면 그 법률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질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빌려주는 놈이 멍청한 놈이에요. 왜? 책임질 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책임질 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될 수도 없고 채권자도 될 수 없다면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저당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맺어야 되느냐? 이 단체의 이름으로 맺을 수는 없고요. 요 구성원의 이름으로 맺어야 됩니다. 구성원의 이름으로. 그래서 조합의 수요 형태가 합유라고 공부하신 적 있죠? 합유는 구성원에 합쳐서 수요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성원의 이름으로 법률관계를 맺어야 된다. 요거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은 등기신청 적격이 없고 요쪽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신청 적격이 있는 것과 등기신청 적격이 없는 단체의 구별 기준은 뭘까요? 규칙입니다. 규칙이 있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고 규칙이 없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정관 기타 규약이 있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될 테고 없다면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 규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민법에서 단체의 실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전부 다 민법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범위 없으니까 민법에서 시험범위에서 빠져 있으니까 처음 들으시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등기법에서는 시험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단체의 실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단체의 실질, 즉 규칙이 있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단체의 실질인 규칙이 없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구별 기준은 뭡니까? 이거예요. 그렇다면 명칭으로 구별합니까? 구별하지 않습니까? 명칭으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명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될까요? 인정되지 않을까요? 네?
노동조합은 등기시장 적격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빨리 찍으세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네. 등기시장 적격 인정,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습니까? 네? 없어요? 왜? 조합이라서? 금방 얘기했죠. 정확하게 12초 전에.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것이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럼 노동조합은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센 규칙이 있지 않을까요? 맨날 대모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따라서 이 노동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닙니다. 법적 성질은 법인입니다. 사단 법인이에요. 규칙도 있고 등기까지 갖춥니다. 따라서 법인입니다.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은요. 등기시장 적격이 인정이 될까요? 인정되지 않을까요? 조합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갖고 판단한다고요? 규칙, 정관, 기타, 규약.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행도 가지고 있어요. 은행도 가지고 있는데 규칙 없겠습니까? 얘네는 법적 성질이 법인입니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어떨까요?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규칙은 있어 보이죠? 네, 민법상 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의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등기시장 적격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을 테니까 얘네는 법인입니다. 법적 성질이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네, 이거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거기 민법상 조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251쪽을 가보십니다. 251쪽. 251쪽 가셨습니까? 251쪽을 보시면 그 중간에 3번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요게 대단히 잘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 셋째 줄 보시면 사찰의 경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만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사찰로 등록된 사찰만 비법인 사단재단이 됩니다. 어떤 사찰은 재단으로 존재하고요. 어떤 사찰은 사단으로 존재하는데 반드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등록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이비 사찰이 나타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이비 사찰 많죠?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등기 절차, 기억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 자체이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자체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아까 대동리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했죠? 네. 따라서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 재단 자체의 이름으로 등기한다는 거 자주 출제가 되고요. 다만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자체의 이름으로 등기하지만 신청은 누가 할 수밖에 없습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은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자에 관한 사항도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에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법인 사단, 재단은 법인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에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첨부 정보가 나와 있습니까? 이 첨부 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무대뽀로 외우시면 잘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러한 정보들을 첨부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관, 기타, 규약. 이거 첨부해야 될까요? 첨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해야 되겠죠. 왜요? 정관, 기타, 규약이 있어야지만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정관, 기타, 규약이 없다면 이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민법상 조합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는 것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뭘 첨부한다고요? 정관, 기타, 규약을 첨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자체의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했죠.
대덕리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덕리라는 단체가 등기 신청할 수는 없을 테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러 가야 되죠. 맞습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하러 가야 돼요. 그렇다면 자신이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증명정보 첨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나와 있고요. 거기 결의 앞에 사원 총회라는 문구를 써주십니다. 여기 결의라는 문구가 있죠. 거기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가 뭐냐면 사원 총회의 결의예요. 사원 총회의 결의니까 요거를 좀 써주시면 돼요. 사원 총회의 결의. 사원은 뭐라고 그랬죠? 사단의 구성원이라고 했죠. 사단의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단의 구성원이 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해야지만 그 처분이 가능해요. 그것도 민법에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인데, 네, 거기 가로 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기의무자 밑줄 치시입니다. 등기의무자 밑줄 치시고요. 이걸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A 교회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 교회가 B 교회에 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요.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A가 가진 소유권은 의뢰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A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의무자라고 부를 테고 B는 등기관리자라고 얘기하겠죠. 이 교회의 법적 성질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단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 부동산을 다른 교회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의 총회에서 처분해도 좋다는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인데요. 사원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들이 모여서 처분해도 좋다는 결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사원들의 총회를 엽니다. 사원들의 총회를 열어서 처분해도 좋다는 결의를 해야 되고 이 결의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등기관은 등기를 해줍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여기 B교회는 사원총회를 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B교회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아닙니다.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죠. 이익이 발생하는데 왜 총회를 열겠습니까? 그래서 등기 의무자만 사원총회를 열어서 그 결의를 해야 되고요. 결의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라는 부분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리을에 대표자 관리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체대는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되셨으면 암기하셔야 됩니다. 4가지. 시험에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암기가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